네, 지난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 확정 발표 이후에 경영계는 물론이고요. 노동계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의 객관성부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여력이 빠지고 경제 상황을 추가한 것까지 노사 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이 한적해 있다는 지적이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확정 발표 이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논란 끝에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박상희 교수님부터. 네. 글쎄요, 저는 현 시점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것이 그다지 시급한 일인가?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편기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 측의 책임을 회피 내지는 희석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체계 문제를 갖고 온 게 아닌가. 결국은 경제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당히 정략적인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 교수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진일보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양쪽에서 약간 비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최저임금을 처음부터 사회적 대화로 풀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해 당사자한테 이걸 정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면은 그 비토 그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사실은 당사자가 결정하지 않는 나라가 꽤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가가 정한다고요, 보면요. 그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노사 얘기는 들어보지만은 정부 또는 국가 정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당사자한테 이게 정하게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사회적 대화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미몽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 보면 들어갑니까? 다 나오잖아요. 비토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어떤 변화가 없으면은 맞닥뜨리면요. 무슨 뭐 시장에서 이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신경해하는 그런 스타일로 임금이 결정돼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동결이고 한쪽은 뭐 한 70% 출발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좀 접점이 없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다라는 의미에서 뭐 좀 차악이지만은 그래도 구간 설정을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 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접근이죠. 네. 거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 ILO에서 국제노동조합에서 협의 기구에서 두 가지 정도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익적인 시각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각국마다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국회가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왔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런 원칙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다. 그래서 저는 뭐 최저임금위원회를 지금 방식으로 두 개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바꾼다고 해서 사실상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제가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은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의사결정 체계에서 생긴 것이라는 식으로 호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어떤 체계에서? 그래서 지금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어떤가,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하게 올랐는가, 부문별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시적이나마 차등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긴급하고 또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시점이고 그런 문제에 정부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위원회를 바꾸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온통 최저임금 이슈가 이쪽으로 잘못 쏠리는 것 자체가 큰 정책적 실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그게 뭐 아예로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요. 사실은 노사 자율로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스칸디나비아 쪽에 오스트리아 포함돼서 말이죠. 거기 보면은 이런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요, 사실요. 국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은 예전 하루치 개혁 같은 거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이해 당사자를
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우리하고 좀 약간 좀 다른 입장이지만 거기는 그걸 국가가 개입하는 거로 생각을 안 해요. 노사 자율 풀어가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당사자한테 맡긴다 하면은 비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라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상당한 정도로 노사 자율로 이거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네. 나라를 제가 나중에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네, 네, 많아요. 논의 여기서 네, 네, 끊고 전화 연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용노동부 직접 연결해서 저희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 대한 정부의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 정책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래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노사 모두 사실 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최종안을 내놨고요. 일단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1988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지금 30년 만에 개편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공정성과 전문성,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핵심적으로는 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해왔던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데, 아이로 협약의 정신에 맞게 근로자의 생활 안정 측면과 경제적인 상황 측면을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해서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이제 여론조사 과정도 거쳤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쳤고 또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도출된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그 중앙단위에서는 3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요. 또 저희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지역별 간담회나 토론회를 총 65차례 가까이 개최를 했습니다. 중앙단위 토론할 때는 노동계에서 참여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균형 차원에서 노사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은 대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전문가분들로 구성을 해서 토론을 했고요.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초청하여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는데요. 총 9,539명이 참여하셨고요. 이원화를 지지하는 의견이, 그러니까 결정 구조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79.4%가 나왔고, 결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78%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온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 두 개 위원회로 이제 이원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우선요 구간설정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이제 옥상옥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구간설정위원회 내에서 입장차를 못 좁히고 상하한 폭을 넓게 잡아버리면 뭐 결국 또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러나 저희는 지금 구간설정위원회가 현재 노사 갈등 구조인 현재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합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간설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기로 했냐면, 노사 정부가 각각 5명씩 해서 총 15명을 뽑고, 거기서 이제 노사가 순차 배제를 해서 6명을 제외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간을 정하는데,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노사의 최초 제시안을 중심으로 협상하듯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노사 간의 이제 요구액 차이가 55%포인트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많이 벌어졌을 때는 노동계는 79.2%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극대화되는 구조보다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심의기관을 설정하고 나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제 구간 설정위 전문가들을 노사정 공이 5명씩 추천하고 또 노사는 서로를 배제할 수 있는 이 배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분이 결국에는 노사 모두 비전문가, 전문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저희가 자격을 경제학,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에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분들의 이제 풀이 굉장히 좀 두터운 편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순차 배제를 하고 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만 남는다는 것은 좀 지나친 우려이신 것 같고, 오히려 전문성이 있고 중립적인 분들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를 보면 시한을 넘겨서 막판까지 진통에 진통을 겪다가 결국 상처만 남긴 채 통과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원회가 잘만 운영된다면 그런 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자칫 역작용을 일으킨다면 그런 식의 어떤 폭풍을 2번 치르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구간설정위원회 회의에 상임위원 제도가 있는데요. 상임위원이 결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이 구간설정위원회 과정에도 참여를 하고 또 구간설정회 위원장도 결정위원회에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서 좀 양 위원회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하도록 해서 결정 과정의 어떤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구간 설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이번에 저희가 상시적인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시에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한 후에도 구간 설정의 위원회들은 상시적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 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또 위원들 간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려면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려면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난망합니다. 그 사이 혹시 노동계나 경영계 의견을 좀 더 듣고 수정의 여지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이 공론화를 위한 논의 초안을 처음 발표한 것이 1월 7일이었고요. 그동안 2개월 가까이 공론화를 하고 2월 27일 날 저희가 정부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정부 주도의 노사 의견 수렴보다는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 정책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도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노동부 입장은 합리적인 안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제 이원화했다라는 이제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조 교수님? 뭐 현재 틀을 크게 이제 깨지 않고 이렇게 중층 구조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정도에서는 조금 진일보한 것 같은데 여전히 좀 미흡한 게 있고요.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상한 밴드를 너무 넓히면은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순차 배제를 한다는데 그것도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뺀 인원을 갖다가 추천하게 하는 거하고 5명에서 이제 하나씩 서로 이렇게 이제 비토를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보면은 그 자체에서 누구를 배제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배제하느냐에 따라서 정쟁이 또 불씨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요. 네. 그런 게 조금 좀 실무적으로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노사 쪽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또 자칫하면은 이제 평행부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아예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노사에서 추천하는 거는 뭐 형식은 그렇겠지만은 전문가를 진짜 그 일반 어떤 여론이나 그런 데서도 좀 냉철하게 좀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네. 박 교수님,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저도 취재를 해봤지만 갈 때까지 가거든요, 소위. 근데 이런 식의 게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이런 이원화 방안도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뭐
협상 과정이라는 것이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걸 항상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네. 실제로 보면은 아주 예외적인 몇 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익위원들이 정하는 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공익위원이 보통 안을 정했을 때 노동계나 사측, 노사 양측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안들을 공익위원이 놓으면은 둘 중에 한쪽하고 붙어서 다수를 형성해서 결정되는 식으로 이루어졌죠. 그게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체계였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공익위원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안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측면이 있죠. 근데 네. 그것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정 과정 자체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럼 최저임금 관련된 최근의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느냐? 부문에 대해서 차등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지 결정 체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원화시켜서 한다고 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도 축적하겠다는 측면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명, 5명씩 노사정이 추천을 하고 네. 3명을 노사가 배제를 해서 결국은 9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 쪽 5명하고 노사 2명씩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조입니다. 네. 정부가 어차피 다수를 차지합니다. 여기서도 구간 설정에서 정부 추천위원들이 사실상 다수를 차지해서 결정할 노사가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면 결정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결정위원회에 갔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지금 노사정 이제 정 대신에 공익해서 7명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7명 중에서 4명을 국회, 정부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교섭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받는다면은 여당 야당 2명씩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 3명하고 합치면 4명이 됩니다. 공익 4명 중에서 4명도 결국은 정부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과정 측면에서도 오히려 복잡하게 되고 이런 거는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에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네.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런 과정을 설정하는 거 아니냐. 바람직하지도 않고 이것은 최저임금 문제를 정부가 정말 직접적으로 돌파하고 노사 양측을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책임 회피만을 위한 일종의 꼼수만 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참 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국회까지 가서 이걸 가지고서 이슈를 덮어버리겠다는 식인 것이 저는 이거 자체가 전 정말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계속해서 지적해 오신 부분 바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이제 기업 지불 능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뭐 일단 정부의 변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 지역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보다도 이제 도농 정도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차등을 갖다 조금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보면은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갖다가 뭐 이렇게 좀 표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지역별, 규모별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임금을 갖다 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5천만의 인구가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뭐 도농 간의 구별 없이 직종의 구별 없이 그다음에 뭐 나이의 구별 없이 이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의사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것마저 빼겠다니까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불 의사 능력을 갖다 보지 않고 다른 걸 대체하겠다는데 다른 대체 수단이 뭐예요? 뭐 다른 뭐 변수를 얘기하는데 그 변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업 지불 능력 정보는 제한돼 있어요. 차라리 기업 지불 능력을 바로 보는 그런 지표를 찾는 게 좋죠. 지금 예컨대 보면은 최저임금 미만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정한 임금인데 뭐좀 범법인데 지금 상당한 정도로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숫자가 좀 약간 민망스러운 정도 2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걸 갖다가 방치하면서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노사에서 노동 쪽에서 힘이 들어간 거죠. 보면 그러니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자체가 사실 애써서 이렇게 가면은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한쪽이 뭐 원한다 그걸 들어주면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지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불 의사가 어떻게 지불 능력이 고려가 안 됩니까 지금. 네, 뭐 사실은 노사협정에서 지금까지 뭐 개편안에서 지금 기준을 한 8가지로 확대를 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준을 가지고서 협상할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과 모든 업종에 대해서 최저로 지불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시적인 차등을 좀 고려해보자. 그리고 현행 우리 법에서 업종별은 가능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한 30%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는 과정에 산입범위 조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대기업들은 오히려 임금을 안 올려도 되는 식으로 최저임금에 대응을 했고 산입범위 조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른 그런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 차등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통제해주고 제어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좀 차등한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아주 세분해서 나눌 수는 없고요. 최저임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의 최저를 정하는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여러 가지는 각 사업장이나 산별로 노사협정을 통해서 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 기업 지불 능력이 빠지는 대신에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종합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뾰족한 데서 어느 정보가 있고 두루뭉술한 정보가 있는데 뾰족한 정보 훨씬 더 두루뭉술 정보보다 더 유효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요. 진짜 최저임금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지금 최저임금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용 절벽이 나타나죠? 그거 보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착취를 막을 정도로 아주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최저임금이 아니고 정책수단으로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정책수단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향률 그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영향률이 좀 높습니다. 미만율도 높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취하는 게 뭡니까? 아, 그동안 과격하게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거를 잘 우리가 좀 취합을 해서 성찰하면은 요번에 이제 내년도 이제 그 구간을 설정할 때 그것이 반영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산업별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도 아주 큰 서비스라든지 아주 뭐 자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크게 한두 군데 정도는 약간 예외 규정을 둬서 신축적으로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그야말로 프로테스크 침대처럼 큰 사람 작은 사람 똑같이 누워놓고 크면은 자르고 짧으면 늘리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진정한 최저임금다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행 최저임금 기준 4가지가 조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경제 상황이라는 것들을 하나 더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최저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이런 식으로 실행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저임금이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올랐다라든지 또는 그래서 부문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정말 정부가 전공법으로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될 문제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겠다 또는 책임 회피를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최저임금은 경제 용어라기보다는 사회 용어였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방증이겠죠. 이 오래된 결정 구조를 개편하면서도 이 사회 갈등의 여지를 줄이는 해법이 참 어렵습니다만 두 분께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철칙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도 스웨덴 다 포함되는데 최저임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요.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정한다고요. 산업에서 말이죠. 국가가 개입하지도 않고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 보면은
지금 현재 국가 개입하는 구조를 그대로 가다 보니까 좀 진일보한 건 사실인데 큰 틀을 벗지 못한 거죠. 차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요 최저임금에서 더 이상 함몰되지 말아야 돼요. 최저임금발 양극화를 인정하셔야 된다고 지금요. 그러다 보면은 각자 그야말로 기업 차원에서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왜 끌어올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 제한이 나오고 소득 분배가 아주 나빠진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대로 뭐 어떻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노사의 기업 차원에서의 자율로 정하고 필요하면 국가가 정하는 게 맞지 이해 당사자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거는 절대로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나라들인데요. 들어보면은 굉장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그리고 노사 상생 문화가 잘 확립된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법적인 최저임금이 최근까지 없다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을 봐야 되죠. 우리 현실에서는 최저임금법이라든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을 통한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지면서 노사가 동등한 협상권을 가지게 될 때는 노동조합도 자동적으로 이걸 요구할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바뀌기 전까지는 정부의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정부의 공익적 역할이라기보다는 눈치 보기 역할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마음 같아서는 제 손에 정답이 뚝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하나 있어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또 바람도 가져옵니다. 박사인 교수, 조동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